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어요. 오히려 집권 초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 해주는 게 전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권 초반부터 너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심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기지사 설이 지금 하다하잖아요. 여의도에서. 이번엔 난가? 생각하는 거죠. 난가병이 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성 행보도 굉장히 많이 요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약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김영직 의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명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하는 분인데 김영진 의원이 추위위원장을 이제 좀 직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이제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추미애 위원장의 과거 행적, 윤석열 1차 대전은 추미애 대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친명계에서 추 위원장을 좀 견제하는 독주에 대해서 좀 견제 내지는 우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좀 배경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려하죠. 예. 우려하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거고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몇 분 통화도 해봤는데 너무한다. 당이 너무한다. 이런 인식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일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당일날 여야 합의 전날에 여야 합의한 거 파기해버리고 아침에 그래가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쨌든 대통령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거의 언론의 절반은 다 이 김병기 정청래 갈등과 강성 당원들의 영향 이런 것들로 막 뒤덮였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어쨌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부 여당 관계를 봤을 때는 여당에서 좀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버리고 그리고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대통령도 끌어내리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본인도 이렇게 거기에 편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김영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내에서 말을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서 할 만한 짬밥과 이 집중 포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김영진 정도 되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대통령실 관계자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 갤럽 지난 금요일에 지지율 나왔는데 55% 대통령 긍정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전주죠. 그러니까 60에서 55로 빠졌거든요. 근데 5%포인트가 빠졌는데 거기 한국 갤럽도 분석해놨어요. 왜 빠졌냐. 물론 외교도 영향이 있고 하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한국 갤럽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한 주에 5%포인트씩이나 까먹을 일이냐. 너무한다. 이런 인식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당 지도부나 추미애 위원장도. 근데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추석 연휴 기간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번 잡아야죠. 민주당 안 잡혀 거기 군기가. 지금 이거 너무 풀어주니까 얘네들이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지금 개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 뜻 아니야. 내가 그거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한번 더 해야죠.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집권 초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 해주는 게 전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권 초반부터 너무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주간에 그 국정 지지율 5%포인트가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니면은 이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교 행보를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보들에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그 뭐 정상 외교와 뭐 다자 외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크레딧을 주게 마련인데 그렇죠. 그 예. 기간 동안에 5%포인트 떨어진 것은 대통령이 그 전용기에서 내렸을 때 정청래 그 민당 대표와 웃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 네. 감정을 속으로 사겼겠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 또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뭐 전투와 전쟁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심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기지사 설이 지금 파다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구도 계속 서울에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또 하남으로 옮겼단 예. 말이에요. 하남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음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한테 공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난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 난가병이 그 민주당에도 여러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 근데 사실 근데 저는 보면서 생각이 궁금한 음. 게 이게 어쨌든 대통령 또는 당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친명계의 좀 지지를 받아야 지방선거나 이럴 때 공천을 받는데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추미애 의원이 사실 그 개인 스타일이기도 해요. 한번 예전에 뭐 이제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3차 대전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또 갈등을 빚었던 뭐 이런 사례도 있듯이 본인이 한번 그거에 꽂히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뭐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 탄핵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역사가 깊습니다. 네. 환노위원장 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이랑 같이 통과시켜버리고 막 당에서 징계받고 막 한번 꽂히면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심이 뭐 박찬대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지만은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선이 50대 50 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50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당원들의 50%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계속 당원들의 권한을 계속 더 강화하고 이 선거 룰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청래 추미애가 한 배를 탄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둘이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하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역풍이 좀 불 수도 있겠다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당 지지자들도 지금 분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부글부글 네. 끓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그 추미애 의원 보면 그래도 대단한 게 최근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그 97년에 DJ와 함께라는 그 광고 캠페인을 김홍업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네. 돌아가셨을 때 화제가 돼갖고 그 영상이 다시 뭐 방송을 좀 통해 타는 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 등장한 인물 5명이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계시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DJ를 지지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JP, 김종필, 박태준, 노무현, 추미애 이런 5분이 네. 등장했거든요. 주요 인물. 아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게 4분이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계신데 네. 지금까지 육선이잖아요. 육선이시죠. 육선의 의원으로 또 경기도지사까지 네. 도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걸 보면 와 이분도 정말 뭐 오뚜기 같은 정치 네, 인생을 네.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앞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내일이 원래 예정된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결정 좀 예상을 하셨나요? 안 나오겠죠. 네. 예.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 예.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랑 한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지만은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좀 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되면 국회의장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서울고법에서는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조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막 확전을 사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약간 출구 전략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용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에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가 되는 게 계속 얘기했지만은 지금 통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날 가봐야 한다. 근데 뭐 또 사유서를 냈느냐, 의견서를 냈느냐, 그거 가지고도 지금 출구 전략이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고. 근데 저는 의견서를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해. 사유서 그러면 뭔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내가 이런 이유로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그 식으로 읽히잖아요. 사유서. 아니 우리 저 부장도 기자한테 너 기사 잘못 썼는데 이거 사유서 작성해 이러잖아요. 의견서 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의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보고 뭐 예상한 결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올 리도 없지만 나와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해요. 이 의견서에 낸 것 중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그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나 충분히 뭐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다음으로 일단 다음 주제 좀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이슈가 지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지금 어제 그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야. 일요일날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작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주말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법안을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된 데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제 27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과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통위가 17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된 상황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면직을 맡게 된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뀐 게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5인이 있는 것을 이제 7인으로 늘리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아예 기존의 방통위를 유지하는 한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유료 방송 이제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유료 방송 부분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보통 이제 정부조직법을 바꾸면은 신설부서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방송 부분은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하고 합쳐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해봐라라고 해서 그걸 떼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걸 떼갔으니까 다시 붙이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거,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디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새로운 미디어들이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 OT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담당하는 거냐? 그것도 아직 모호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서로 아직도 이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나를 쫓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진석 방통위원장은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에 방통위를 맡으면서 여기를 전쟁터로 만들고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 피해자 코스프레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찍어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는 지적이 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부 수긍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이 정권이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사실은. 그동안에 뭐 행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퇴진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일반 국민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네. 이렇게 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종편사에 있을 때 종편의 재승인 업무라는 거를 제가 맡아서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2017년에 당시에 이제 그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 때 처음으로 저희 MBN이 네. 그 종편 재승인을 받게 됐어요. 650점 카트라인인데 네. 제가 팀장이 돼갖고 651점을 맞았어요. 커트라인을 그런데 1점으로 과락을 주더라고요. 과락. 특정 부문에 네.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메이크업 보완할 거냐 이거에 네. 대해서 계속 방통위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반적인 방송사의 방송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은 못 주지만 네.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준숙 위원장이 있는 체제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을 바꿔보겠다라는 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노력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체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송 환경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네. 무리를 했다고 보는데 최민희 의원이 표결하고 나오면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뒤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심통한 표정 그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체로 약자에 좀 온정적이거든요. 그 사진 한 장이 저는 그 민주당의 당 지지율을 네. 3% 포인트는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론을 제가 너무 드라이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방송 장악이라는 거가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를테면은 방통위원이 원래 여야가 이제 3대 2였던 구도를 7명으로 늘려서 4대 3으로 하면은 이게 그럼 방송 장악이 더 쉽게 되는 거냐. 어차피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3대 2나 4대 3이나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게 KBS, MBC, EBS 각각 법을 방송 3법을 고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KBS 이사가 기존에 11명인 거를 15명으로 늘려놨거든요. 4명이 늘어났는데 관행적으로 7대 4로 여야가 나눠갔던 것을 네. 정치권 몫을 확 줄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 언론 학회 뭐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를테면은 언론 관련 학회 그리고 이를테면 변호사 단체, 대한 변협 예를 들면 그리고 내부의 시청자위원회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 거예요. 네. 한국 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가 좌파입니까? 제가 그 교수님들 많이 아는데 좌파랑 거리가 멀어요. 그분들은 그냥 교수일 뿐이에요. 대한변협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방송 장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진숙을 내보내는 데는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런 공영방송을 좀 더 정상화하는데 여기에 힘을 쏟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 갖고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본인들이 여전히 굉장히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제가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많이 만났을 때도 미디어 환경이나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저는 제가 그 실제로 언론계에 종사할 때도 아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그 진보 진영의 매체의 영향력 또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제 생각에 이게 일종의 뭐냐 피터팬 콤플렉스라 그러나요? 본인이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핍박받는 사회의 비주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실제 지금 보십시오. 행정부 대통령 선거해갖고 이겨갖고 장악했죠.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그 총선 해갖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회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미디어 환경은 우리의 우호적이지 않아. 본인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야 이게 다 조중동 이 보수 언론 때문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 조중동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됩니까? 아, 굉장히 조중동 아니 그게 안 되거든요. 얘기를 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시사인에서 평가했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MBC가 압도적 1등이에요. 언론인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언론 1등 손석희 그 선배가 지금 17년째인가 1등하고 있고 2등이 김어준 씨 아니었나요? 3등이 뭐 최욱 매불쇼 진행하는 아니 이런 지금 환경에서 미디어 환경이 지금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짧게 반론할게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를테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고 KBS, MBC, EBS 법을 바꾼 게 아니라 워낙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고 대통령이 개입을 하니까 다양한 사회관계 주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조정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은 양쪽에서 다 해요. 좌파는 우파한테 보수한테 기울어져 있다. 보수는 뭐 진보한테 기울어져 있다. 저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디어 환경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사인 조사에서 가장 MBC가 신뢰받는 이유는 MBC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거를 잘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유리하네 안 유리하네 따진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언론사가 됐든. 그리고 뭐 최욱이 저는 매불쇼 나가본 적도 없고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최욱의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는 거 그것도 독자적으로 자기가 무슨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하는 거는 보수에서도 그런 거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못 만들고 저기 윤어게인이나 얘기하니까 지금 보수가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의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약간 졸속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맞서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헌재까지 가서 헌법소원동으로 이제 다뤄진다면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도 방송위원회 시절에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새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본인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거의 지금 어떤 근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까? 그러면은 이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모든 일에 뭐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이 있고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다 헌법소원 내 가지고 다 내 임기 보장하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헌재가 안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검찰청 폐지와 그 방통위 폐지 이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 법조인은 아니지만 위헌성과 관련해서 뭐 이준수 위원장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검찰청은 사실 방통위와 검찰청의 그 헌법적 위상 차이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는 헌법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검찰청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로 한다. 뭐 영장 청구권 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그 헌법 기관으로 인식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든 하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는 그러지 못하겠죠. 입법 사항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찰청 폐지 문제도 사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이제 들고 일어서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런 입장도 냈는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법안도 통과된 김에 이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쥐으려는 모양새인데, 뭐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강백신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좀 촉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좀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고 네. 이 정도 의견도 못 내나. 그러니까 여론에서 비판하는 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검찰의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는 하지 않고 본인의 조직 이기주의로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비판하거나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하는 것과 이거를 징계를 때리는 건 좀 다른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압박하도록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논쟁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이제 검찰총장의 이제 선출 방식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는 판사의 이제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헌법기관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그런 학자들과 아니다, 그냥 이거는 기능을 적시해 놓은 거지. 예를 들면 국회, 이러면은 뭐 행정부, 대통령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이 기능이 적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아예 기능을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법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으니까 헌재에 가서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청이 폐지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검찰은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는 거,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도 네. 같이 수사 기소를 같이 한 나라도 있고 분리한 나라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후에 후속 입법들, 특히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 뭐 이런 등등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사안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수 진영이 그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뭐 검찰의 개편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본 그 법률 신문의 그 내용을 보니까 개혁이란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아니,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개혁을 통해서 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좌파 진영에서 검찰 개혁하니까 검찰을 뭔가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특검과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면 특검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 찬성하십니까? 한다면 진상 규명하는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법률신문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쓰지 않고 검찰 개편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누가 더 많은 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치 중립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진영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빌드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20년 한 거예요, 이거. 가장 그 불거졌을 때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성숙했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여론이 성숙했다고 해서 그 여론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관련해서 너무 이제 그 시간에 쫓기듯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하신 뭐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들은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이 없을 때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뭐 실제적 진실이 드러난 네.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순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충분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소원 등의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변수들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예상하실 때는 그 1년 동안의 개혁 논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1년도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부족한 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어쨌든 공론화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아예 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청이 됐든 공수청이 됐든 이쪽에서는 검사들은 전건에 다 일단 송치를 해라. 네.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쟁점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쟁점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수사 지연 문제는 확실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반년에서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좀 핑퐁을 하다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맞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대 깨면 안 된다.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하고 같이 TF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은 의견만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니 오히려 저는 약간 안심이 된다. 네. 강성 지지층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지켜보시죠 그 부분은. 예.